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로드컴 대박 실적 주가 폭등 2024년 마지막 FOMC 특집 시리즈 1 FIT FRB 연방준비은행 FOMC입니다. 자, FOMC 특집 바로 하려고 했는데 브로드컴이 너무 대박이 나서 빨리 볼게요. 자, 브로드컴 그 매그니피텐스 7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돌던 후보였죠. 근데 그때 마침 테슬라가 마침 급등을 다시 해버리는 바람에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엔비디아 못지 않습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자, 레비뉴 51% 증가해서 14.1 빌리언 달러. 매출액이 반이 늘어버리는 이 상황이 엄청납니다. 순이익은 23% 늘어서 4.32 빌리언 달러. GAAP 미국 회계 기준 EPS 0.90, 8% 정도 올랐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28%가 늘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니까 진짜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1.42달러 나왔고요. 역시 지금 그 반도체 솔루션,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이쪽인데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가 100%가 지금 증가했죠. 바로 이 부분이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칩을 또 만들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이랑 접촉한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괴물입니다. 괴물. 자, 230.65가 평균 컨센서스인데 2.60만 오르면 도달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또 올려야겠네요. 자, 스트롱 바이 21바이의 3홀드 뒤로 가겠습니다. 엔비디아랑 거의 뭐 대부분의 구조가 똑같고, 자, 어마어마한 갭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야, 갭이 이만큼이나 벌어. 이거 모든 고점을 다 돌파를 시켜버리는, 그렇죠? 아주 답답했던 이 고점 두 개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갭 상승이 떴습니다. 갭 상승 나오고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이 나와버렸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얘는 양봉이 초록색입니다. 빨간색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주봉도 정말 시원하죠. 지금 거의 6개월을 지금 180달러, 190달러에서 막혀있던 거를 단번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또 시작됐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식인데요. 그렇죠? 횡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을 뚫어버리고, 횡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리고, 횡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을 뚫어버리고, 횡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을 뚫어버리고. 야, 몇 번째입니까, 이거? 야, 뒤로 가겠습니다. 그냥 계단에서 잠깐 웅크리고만 있으면서 하면 돼요, 이거 지금. 자, 이게 몇 번, 한 5번 반복됐어요, 지금 이 밑에서. 2023년도 초반에 여기서 지금 50개월 선이죠. 이 50개월 선에서 지금 60달러에 산 사람은 지금 400%입니다. 대박이죠. 자, 224달러까지 뚫어버리는 이 강렬한 모습. 뭐 또 이제 양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또 횡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횡보의 구간이 또, 그쵸? 중간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뭐 지금은 사실 뭐 신규 매수하기가 상당히 50개월 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 50개월 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얼마나 절호의 기회인지 뼈저리게 지금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전 재산 걸어야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평생 또 올 거예요. 코로나가 올지 우주 전쟁이 올지 뭔지 몰라요. 하여튼 와요, 위기가. 자, 이게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깃발입니다. 자, FRS, Federal Reserve System 있고 위에 보드 오브 가버넌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한국은행, 뭐 영란은행 딱 편하잖아요. 근데 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가? 분명히 FRS인지 FRB인지 뭔 페드인지 연준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인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시스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란은행, 한국은행처럼 못 부르는 거죠. 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일단 이거는 FRS라는 이 시스템, 연방준비 제도의 요 한 축인 가장 중요한 이사회, 우리 존 윅 보면 나오잖아요. 이사회에서 모든 막 존윅을 막 잘라버리고 막 그 호텔을 폐쇄하고 막 이러죠. 그런 그 완전 천상계에 있는 그 이사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천상계에 있는 이사회가 여기 자리 잡고 있다. 독수리가 딱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FRS,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에요. 원래 이 시스템 안에 이 세 가지의 축이 있는 것이고, 이 축 안에 여기 보면은 12개의 연방준비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연방준비 은행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연방준비은행이 이 FRS의 한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은행이라고 불러버리면 이 은행하고 그 은행하고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은행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FRS 아니면 페드, 연준, 연방준비 제도. 자, 이거 다 같은 말인데 그 안에 세 가지 축이 있다. 여기에 일단 이사회가 있다. 페더럴 리저브 보드 오브 가버너스. 자, FRB, 우리가 그냥 FRB 해가지고 여기다 뱅크를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있고 12개의 연방준비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FOMC라는 금리결정위원회를 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 요게 세 가지 축이에요. FRS의 세 가지 축이 이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더럴 리저브 뱅크, 그것도 FRB잖아요, 줄임말은. 근데 그 이사회랑은 달라요, 줄임말이. 그리고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혹은 더 페드, 연방준비 제도, 연준. 야, 이렇게 불리는데 자,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냥 더 페드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방준비 제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준. 그러니까 더 페드 아니면 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지금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부르세요. FRS라고 시스템으로 부르던가 아니면은 더 페드 연준. 근데 연준이라고 대부분 언론에 이제 쓰는 게 보통입니다. 연준으로 통일을 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세 가지가 다 헷갈리기 때문이죠. 자,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7명입니다.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 자, 필립 앤 제퍼슨 부의장, 그 다음에 금융감독만 따로 하는 부의장이 있어요. 부의장이 2명입니다. 마이클 바가 감독 부의장, 금융감독 부의장이고 리사 덕쿡, 아드리아나 쿠글러, 크리스토퍼 윌러, 그다음 미셸 보우만, 혼자 항상 튀는 보수적인 판결을 했던 이 지금 투표를 했던 자 7명의 이 지금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의장 1명, 부의장 2명의 이사회 구성원 4명에서 항상 7인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 우리가 FRS 시스템이잖아요. 그 아래 가장 중요한 축이 FRB예요. 페더럴 리저브 보드, 뱅크가 아니라 이게 가장 세 가지 축 중에 가장 중요한 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페드, 연준 이게 더 상위의 개념인 거죠. FRS, 페드, 연준의 가장 중요한 축이 FRB예요. 이게 보드, 이사회 7명 있고요. 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면 임명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소속이고요. 2018년 2월 5일에 의장으로 첫 임명이 되었고요. 이사로는 2012년 5월 25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이사 임기는 단임 14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대통령을 4년 임기를 두 번 해서 8년을 해도 그거보다 2배 정도 길어요. 그리고 이 이사의 임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사의 임원들은 4년 임기예요. 그래서 2012년 5월 25일 날 이사, 14년짜리 이사에 취임을 한 다음에 2018년에 2월 5일 날 의장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5월 23일 날 의장으로 재선출이 됐죠. 2026년 5월 15일 날 의장의 임기 만료가 있고요. 이사의 임기 만료는 더 깁니다. 2028년 1월 31일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재선출이 2014년에 이사 재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남은 임기에 있는 사람을 제치고 들어오면 남은 임기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4년입니다. 그래서 14년에 재선출이 됐기 때문에 14년 후인 2028년 1월 31일 날 이사 만기가 됩니다. 필립 제퍼슨 부의장은 민주당이고요. 2022년도 5월 23일 날 이사로 되어서 2023년 9월 13일 날 부의장에 취임을 했고요. 임기 종료는 2027년 9월 17일. 이사 임기는 무려 2036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월이나 제퍼슨이 만약에 의장 부의장직에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여전히 이어지는 겁니다. 7인의 구성원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금융감독을 하는 부의장 마이클 바는 2022년도 7월 19일 날 이사에 취임하면서 바로 금융감독 부의장이 되어서 2032년도 1월 31일까지 이사 임기고요. 이 부의장 임기는 2026년 7월 13일 날까지 임기입니다. 자, 미셸 보우만 역시 공화당이죠. 매파, 비둘기파, 올빼미파는 내일 할 거예요. 자, 2018년 11월 26일 그리고 2020년 2월 1일 날 재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짧은 거는 그 전에 사람의 임기를 남은 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4년, 그래서 2020년에서 2034년 1월 31일까지 이사 만기고요. 크리스토퍼 윌러도 공화당이죠. 지금 공화당 하나, 둘, 셋, 민주당 셋, 그렇죠? 2020년 12월 18일 취임해서 2030년 1월 31일에 만기고요. 리사 쿡은 민주당, 2022년도 5월 23일, 2038년도 1월 30일에 만기. 이 아이드리아나 쿠글러는 민주당 소속, 2023년도 9월 13일, 2026년 1월 31일입니다. 자, 1, 2, 3, 4, 5, 6, 7. 7명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7명의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축은 뭐라고 했어요?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이 이 지금 페드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FRB를 뒤에 뱅크를 붙여서 은행으로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FRB는 그래서 보드 이사회를 가리키는 거고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드 오브 가버너, 이사회가 워싱턴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원들 안에서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자, 보드 오브 가버널스. 아까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1, 2, 3, 4, 5, 6, 7. 자, 7명은 고정입니다. 이 이사회는 고정. 뭐가 고정이냐면 투표권이 고정. 투표권이 고정이고 여기 FOMC가 있죠. 페더럴 오픈 마켓 커뮤니티. 자, FOMC랑 FRB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쵸? FRB, 페드랑 연준에서 운영하는 세 가지 축 중에 FRB가 있고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FOMC가 있는데 FOMC는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구성원들이 FRB랑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뉴욕이 나오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여기 한 명, 여기는 안경 쓴 사람으로 표시가 됐지만 이거 캐릭터예요 그냥. 자, 여기 한 명이죠. 여기는 딱 선이 하나잖아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투표권이 고정이에요. 그럼 아까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있다고 했는데 뉴욕 빼면 나머지 11개잖아요. 4 더하기 7하면 11이네요. 맞죠? 4 더하기 7하면 11이잖아요. 자,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빼고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턴이 1 year, 1년마다. 그래서 4명씩 들어가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4명씩 들어가요. 근데 여기 들어간다는 건 위에 있는 거는 투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원탁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같이 회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FOMC에 지금 같이 회의를 하고 발언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7인의 이사회에 7명이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 그 다음에 나머지 11명에서 12명이니까 12 더하기 7이죠. 19명이 FOMC 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여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12개. 7, 뉴욕 1, 그 다음에 연방준비은행 중에 4개, 12. 12개의 투표권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고 매파나 비둘기파가 다른 얘기를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투표권이 없지만 이 사람들,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7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발언도 다 실리고요. 회의도 같이 참여합니다. 단지 마지막에 투표권을, 종이를 못 날리는 거죠. 종이를. 그러니까 19명이 FOMC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12명의 투표권이 있는 것이고 7명의 발언은 모두 회의록에 실린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결국에 이 4명의 순환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발언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발언하는 대로 내년에 순환근무에서 여기 투표권을 가지면 그대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FOMC고 이거는 FRS라는 그 연준 페드 시스템 아래에 있는 FRB, 이사회와 연방준비은행과 그다음에 이 회의에 해당되는 FOMC 세 개의 축의 하나고 그 축은 아까 말한 대로 이사회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12명의 투표권이겠네요. 맞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그럼 이 목표가 무엇인가? 저거 해가지고. 자,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골스 오브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최대 고용입니다. 최대 고용. 그 다음에 스테이블 프라이스. 물가 안정입니다.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 적절한 장기 이자율. 근데 적절한 장기 이자율은 여기 and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을 시키면 적절한 장기 이자율이 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연준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페드의. 그렇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연준의 이사회든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저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8번째 회의입니다. 6주 간격으로 8번 정도의 회의를 하는데 지금 1월 달부터 1월, 3월, 4, 5, 6, 7, 9, 10일 그다음 마지막 12월 17일, 18일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이거. 근데 1월 달에 열리니까 바로 또 연달아 내년 2025년 1월 달에 또 열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 이 회의록은 여기 딱 PDF 자료 쫙 다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 19명의 의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7일, 18일에 이제 열리게 되고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가야 돼요. 자,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 지금 4.5에서 4.75입니다. 자,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쭉 올리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박았다가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이 지금 예를 들어 금리를 제로 금리 갔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면은 하나 더 무기가 있어요. 양적 완화. 돈을 시장을 풀 수가 있어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급등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가 아까 두 가지 목표가 뭐라고 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좀 잡히는 게 보이자 나머지 한 마리 토끼인 최대 고용을 잡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이 번지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 초반부입니다. 초반부. 그렇죠? 다시 쭉 내리면서 최대 고용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계속 매파들이 지금은 너무 빨라. 이렇게 제재를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 밑에 이제 목표라던가 이런 게 쫙 나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보느냐. 자, 페드 연준의 홈페이지에는 메인에 딱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정책금리. 정책금리가 여기 있죠. 이 금리를 뭘 보고 그러면 이걸 옮기느냐. 인플레이션. 근데 여기 PCE라고 돼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을 본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요소를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을 본다. 그 다음에 실업률. 자, 그럼 뭐겠어요? 물가 안정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보고 최대 고용은 실업률 지표를 보면서 볼 것이고 마지막에 이 GDP. 결국에 저런 요소들을 잘 관리하여 미국의 덩치랑 키에 해당되는 GDP를 늘리는 게 목적이다. 이 3가지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PC, 물가 안정,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 중에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지금 2.3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 두드러기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죠. CPI 대신에 PC를 보는 이유는 여기 써져 있습니다. PC가 좀 더 넓고 좀 더 패턴의 변화에 빠르게 분기별로 그 항목을 바꿔주니까 CPI보다는 PC를 본다고 공식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이제 4.2입니다. 최신 데이터 11월 달이. 그래서 실업률도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최대 고용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은 물가도 안정돼야 되니까 PC가 급등하지 않아야 되며 최대 고용을 잡아야 되니까 실업률도 안 올라가야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이게. 밑에 최대 고용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용 수준이 최대 고용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GDP죠. 그래서 이제 GDP를 좋게 만들어야죠. 연간 비율로 해서 2.8% 상승했는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여기는 소비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인 소비 지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소비를 굉장히 늘리고 고용을 최대 고용으로 하여 GDP가 성장하는, 미국이 성장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페드, 연준의 역할이다.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개념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드, 연준, FRS, FRB, FOMC. 자, 이 헷갈리는 것들 자, 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연준이 보는 지표 어떤 거 보는지 3가지 아셨죠? 이제 내일은 저 이사회 구성 멤버 중에 매파와 비둘기파를 나눠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치과 의사의 금리빨보다 중요한 연준 의사의 금리빨.